안녕하십니까. 성병원대 학생 여러분. 저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의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졸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로서는 줄이고 줄인 내용이지만 138장의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모노토너스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어서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에 외상 1시간 이내에 전문 의료진에 의한 처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상센터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천 가정의료원, 경북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펑션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증외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의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좌상과 심한 간열상을 입었지만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20대 환자와 대퇴골 골절만 입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80세 고령 환자 중에 누가 더 중하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증외상을 분류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시점과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실시간 판단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사후 통계나 질관리 등을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점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통계 질관리 위해 사용되는 점수는 Injury Severity Score라든지 Revised Trauma Score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Field Triage Decision Scheme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Field Triage Decision Scheme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생리학적 평가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의식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이 떨어져 있거나 호흡수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거나 이럴 경우에 중증외상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생리학적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부학적 평가 기준에서 함몰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 플레일 체스트가 의심된다, 2개 이상의 롱봉 프랙처가 의심이 된다, 앞괴, 그다음에 벗겨진, 썰린 그런 손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해부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중증외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생리학적이나 해부학적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손상 기전 자체가 하이에너지 인절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증외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의 경우에는 키의 2~3배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거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체 자체가 30cm 이상 찌그러져 들어가거나 전복사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 2단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손상 기전에 의해서 중증외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단계로는 특수고려사항으로서 환자, 특성,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환자가 이미 고령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투석을 받는 환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 2, 3단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중증외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숙련된 구급대원의 직관에 의해서 이 환자는 중증외상 환자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장 분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자를 중증외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전문 외상 척추술 과정은 미국은 ATLS, 한국은 K타트 이런 과정이 있고요. ATLS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0판이 나왔었고 2025년도 작년에 11판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책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매할 수는 없고요. 인터넷으로 일부 내용을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1판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트리모달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첫 번째 피크, 이미디어트 데스는 unpreventable death가 되겠고요. 우리 ATLS의 타겟은 바로 이 preventable death로 불리는 early death가 되겠습니다. early death는 그 외상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앰뷸런스나 응급실, 수술실 내에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주요 두부, 흉부, 복부 골반 손상, 그다음에 유의한 혈액 손실을 동반한 그런 다발성 손상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피크는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preparat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계획이 매우 중요하고요. 중증 외상 소생 구역과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외상 팀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보시면은, 이니셜 어세스먼트는 핵심은 프라이머리 서베이 앤 리서스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데피니트 트리트먼트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프라이머리 서베이를 보조하기 위한 어정트가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사용될 수 있겠고, 리이밸루에이션은 프라이머리 서베이와 세컨더리 서베이 사이에 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리이밸루에이션은 어느 단계든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베이언스 시멀테니어스 리서시테이션을 보시겠습니다. 11판에서 가장 바뀐 부분은 A, B, C, D, E에서 앞에 X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전에 extenuating external hemorrhage를 먼저 컨트롤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량 출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구도 삭감만 먼저 하려고 하면은 양압 환기로 인해서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야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요. 부적절한 터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extenuating hemorrhage가 있으면 우선 그거부터 지혈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제서 11판이 되어서야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이렉트 프레셔와 운드 패킹, 그 다음에 토니켓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혈을 시킬 수 없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칼프라든지 그 다음에 그로인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선 그 슈퍼피셜 아테리얼 블리딩은 다이렉트 프레셔만으로도 컨트롤이 될 거고요. 하지만 사지, 익스트리미트 운드에서 래피드 블리딩이 되는 경우에는 다이렉트 프레셔만으로는 안 되고 토니켓을 꼭 사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헤모스택과 같은 겸자는 신경과 혈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칼프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나일론 2번 같은 큰 실로 빠르게 수출을 해서 운드 클로즈 목적이 아니라 블리딩 컨트롤 목적으로라도 수출을 해야만 블리딩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정셔널 블리딩, 그로인이나 엑틀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특수하게 제작된 정셔널 토니켓을 쓴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이렉트 프레셔밖에 할 수 없겠고요. 넥이나 파링스, 마우스 이런 경우에도 뭐 다이렉트 프레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위는 특히 이런 다이렉트 프레셔로 블리딩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오퍼레이션 외에는 방법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출혈은 일단 멈추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입니다. 에어웨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데피니트 에어웨이를 빨리 확보를 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뭐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에어웨이가 인테스트 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에어웨이를 먼저 오픈을 해보는데 이때 헤드 틸트 없이 чин 리프트만 한다거나 저스루스 매니버를 통해서 에어웨이 오프닝을 하고 석션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급하게 데피니트 에어웨이를 확보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바로 데피니트 에어웨이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인저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에어웨이가 막힌 경우, 너무나 많은 양의 블리딩 보미터스로 인해서 에어웨이가 막혔을 수도 있는 경우라든지, 라링지알 인저리라든지, 스토노프나피클 조인트 디스로케이션, 포스트레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라키아나 메이저 브론커스 인저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데피니트하게 먼저 에어웨이를 확보해야 되는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트라케 브론키얼 트리 인저리를 당하는 모습과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이러한 트라케 브론키얼 인저리가 있으면은 극도로 어려운 기도 관리를 예상해야 되고요. 5업틱 어시스트 인투베이션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투베이션으로는 손상 부위 밑으로까지 튜브를 패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브론코스코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환자가 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에어웨이 프로텍션을 못한다거나 하이포크식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있거나 하이퍼카널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있다거나 의사의 판단에 곧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빠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 내 삭관을 해서 데피니트 에어웨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severe cognitive impairment, GCS 8점 미만인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severe hemorrhagic shock 때도 기관 내에서 합관은 필요하겠습니다. 외상 환자에서 기관 내에서 합관은 항상 difficulty intubation으로 가정을 해야 되고요. 팀원 중에 가장 경험 많은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 비디오 라링고스코프 같은 경우는 심판에서부터는 이제 직접 푸드경의 하나의 어정투로 써볼 수 있다라는 정도였다면 11판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라이노스코프가 있으면은 직접 푸드경보다 비디오 라이노스코프를 먼저 쓰는 그런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 이 비디오 라이노스코프 주의할 점은 초심자 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경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쓰든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를 하든 항상 가장 경험 많은 의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피니트 에어웨이를 확보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신속 기도 삽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Rapid Sequence Intubation이라고 RSI라고 하는데 9판 이전에는 항상 이것이 표준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10판부터는 Drug Assist Intub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11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DAI는 RSI를 포함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서 상위 개념이고, 왜 그러면 이렇게 RSI가 아니라 DAI라는 용어를 굳이 바꿔서 하냐? 그 이유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생리적 상태에 맞춰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D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한 에어웨이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RSI가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미 쇼크가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과하게 써서 삽관 직후에 혈압저하나 심정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자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출혈이 있으면 일단 지혈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플로 네잘 캐뉼라 같은 거를 사용해서 사전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을 고려해라. 약물을 쓸 때도 쇼크 상태라든지 노인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진정제와 근위환제의 종류와 용량을 정교하게 조절해줘라. 그리고 혈압 저하가 유발될 수도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승합제를 같이 써라. 이러한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DAI는 RSI하고 DSI, 즉 Delayed Sequence Intubation,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고요. RSI는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RSI는 여전히 유용하고요. 특히 그 외상 환자들은 엠표 타임을 지켜서 외상을 당하지 않죠. 풀 스토막을 항상 가정하고 진정제와 근위환제를 빠르게 투여해가지고 빠르게 삽관하는 하나의 여전히 유용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가 선망이나 극심한 통증으로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진정제를 먼저 쓰고 충분히 산소 공급을 한 다음에 프로옥시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근위환제를 써서 삽관을 하자. 이것이 바로 Delayed Sequence Intubation이고 이것이 DAI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환자의 인도트라케얼 인투베이션은 RSI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RSI, DSI가 다 있겠고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DAI라고 한다. 네. 대표적인 약물은 이제 에토미데이트 같은 것이 있겠고요. NM 블라커로서는 노크로인이나 석진콜린을 써볼 수가 있겠고 혈압 상승제로는 에스페드린이나 노에펜프린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저희 강의가 에어웨이 매니지먼트가 주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트라케 인투베이션은 3회까지 시도해보고 성공을 하면 포스트 인투베이션 매니지먼트로 넘어가고 만약에 3회까지 트라이했는데 안 되면 레스큐 에어웨이 디바이스를 써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거를 써도 안 되면 이거는 cannot intubate, cannot oxygenate situation이기 때문에 서지컬 에어웨이를 시도해라. 서지컬 에어웨이는 트라케오스토미가 아니라 크리코사이로이도토미입니다. 그래서 인시전은 수직으로 넣고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찾아서 스칼펠로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 튜브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동안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과거에는 모든 외상 환자에게 고정장치를 적용하라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 탈피를 하게 됐고요. 10판부터 이제 immobilization이라는 단어는 없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스파이널 모션 리스트릭션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가급적 짧게 고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정은 통증, 혈압저하, 뇌압 상승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척추 영상 결과가 치료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위해서 그 얼전탄 오퍼러티브 프로시저가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서비컬 칼라를 사용해가지고 스파이널 모션 리스트릭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이 있거나 척추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상황, 신경학적 결손이 관찰되는 경우,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경추의 미들라인 텐더니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하더라도 가급적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도트로킬 인튜베이션 하는 동안에는 넥 칼라를 좀 풀르고 매뉴얼로 이렇게 스테빌리제이션을 하고 인튜베이션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을 매뉴얼 인라인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고정판의 사용도 이제 뭐 단기간으로만 하고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자,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트라키오 브론키얼 인저리 이런 1차 평가에서 평가해야 되는 에어웨이 프로블럼들과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에어웨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XAB, 브리딩 앤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딩 앤 벤틸레이션은 브리딩 평가는 이제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종합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프라이머리 서베이에서 진단 및 처치를 해야 할 브리딩 릴레이티드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인저리의 예는 텐션 뉴모스락스, 오픈 뉴모스락스. 프라이머리 서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인저리를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처치한다. 이런 거라고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뉴모스락스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 사운드가 감소되어 있게 되겠고요. 트라키아가 데비에이션이 되게 되겠고, 넥베인이 디스텐션되어 있고,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렁 컨투전, 프리마리 컨투전 같은 경우에는 브리딩 사운드는 정상이거나 살짝 감소되는 정도, 트라키아 포지션은 미드라인이 유지되고 있고, 넥베인 디스텐션 없겠고, 혈압은 영향을 안 받게 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천천히 좀 보시고요. 브리딩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이제 의심이 되면은 이제 필요하면 산소를 투여해야 되겠고, 텐션 뉴모스락스가 의심이 되면 이미디어트하게 니들 스트라프스톰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오픈 뉴모스락스가 관찰이 되면 실링을 해야 되겠고요. 텐션 뉴모스락스 때는 저희가 그 임상적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EFAST 초음파를 사용해서 좀 진단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니들 디컴프레션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9판 이전에는 세컨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미드 클래비클 라인을 사용하라고 했으면은 10판부터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엔테리어 엑슬라이 라인에서 니들 디컴프레션을 하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엑슬라이 라인이 미드 클래비클 라인에 비해서 석세스 레이트가 더 높고요. 그 세이프티가 더 좋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나중에 튜브 소라코스토미를 만약 하게 되면 극복과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엔트렉트라 라인에서 니들 디컴프레션을 시행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니들의 두께는 14게이지나 16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디어하겠고요. 길이는 최소 8cm 이상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리빈 너브가 립의 로어 마진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립의 어퍼 마진으로 펑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세이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의 아래쪽 보도와 라티스 머슬, 도지 머슬의 어퍼 마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립의 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계 엑실라부터 세이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엔테리어 엑슬라이 라인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립의 어퍼 마진에 14게이지나 16게이지 니들을 체스트 월에 수직으로 찌르면 되겠습니다. 오픈 뉴모스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운드가 보이면은 3사이드를 커버를 해줍니다. 완전히 덮어버리면은 텐션 피지올로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열어주는 이런 드레싱을 하고요. 세퍼레이트 인시전을 넣어서 튜브를 삽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브리딩 앤 벤틸레이션 문제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했으면은 이제 서큘레이션과 헤모리지 컨트롤로 신경을 쓰는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세퍼레이트한 과정이기보다 현장에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 프라이머리 서베이에서 저희가 진단하고 처치를 해야 될 서큘레이션과 관련된 라이프 스트레이팅 인들이 예를 들어보면요. 심한 외출혈, 그 다음에 외출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둔상 후에 발생한 뇌출혈, 혈용, 그 다음에 비장 파열에 의한 혈복강, 신장 파열에 의한 후복강 출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요. 또 심각한 손상이 골반뼈 골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헤모리직 샤크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 의식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아지테이션과 앵자이어티를 처음에 먼저 보일 수가 있겠고요. 사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레브럴 하이포크시아의 early 사인이 되겠고요. 의식이 떨어지는 건 late 사인입니다. 초기에는 아지테이션, 앵자이어티, 컨퓨전을 보이겠고 피부 색깔은 페일해지고 쿨해지고 클래미하고 모틀드한 스킨을 보이게 되고 캐필라리 리필 타임이 2초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수는 빈호흡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헤모리직 샤크의 가장 초기 징후 중에 하나가 되겠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30% 이상의 급성 실혈이 있을 때까지는 보통 평소 혈압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건 레이트 사인이고 조기에는 먼저 변화하는 게 펄스 프레셔가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맥박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생리학적인 그런 지표들, 피지올로직 변수들만으로는 우리가 쇼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랩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시판부터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베이스 데피시티가 시판부터 하게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병수 자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체 검진도 하고 프라이머리 서베이 어정트 보조인 체스트 엑스레이나 펠비스 엑스레이, 베드사이드 포인트 오브 울트라사운드를 활용을 해서 인터널 헤모리지의 잠재 병수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히모소락스, 펠비스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펠빅 본 프랙처, 베드사이드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는 혈복강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는 사실 11판에서는 빠진 표입니다. 근데 제가 매우 좋아했었던 표인데요. 원래 헤모리직 하이포볼레믹 샤크 클래스 1, 2, 3, 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헤모리지는 15% 미만의 출혈로 한 750ml 이하의 출혈을 얘기했었고 블러드 로스를 얘기를 했었고 클래스 2는 15에서 30%의 블러드 로스, 클래스 3는 30에서 40%, 클래스 4는 40% 이상의 블러드 로스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클래스 2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클래스 3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1판에 와서는 기존의 이제 클래스 1, 2, 3, 4라는 숫자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벗어나서 임상적 상태에 따른 마이너, 모더레이트, 메이저 헤모리지라는 명칭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 기계적인 분류가 생리적 반응과 염기 결핍, 베이스 데피시스를 결합하여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베이스 데피시스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 마이너스 6mmol/L보다 낮다면 이미 세포 수준에서 심각한 관류 저하가 진행 중인 시비어 샤크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1, 2, 3, 4단계가 아니고 1, 2는 그냥 마이너, 모더레이트, 시비어인데 모더레이트의 핵심은 하트레이트가 이제 객관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이미 모더레이트다라는 것이고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떨어져 있다, 90 미만이다 하면 메이저로 이미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펄스 프레셔가 이제 마이너에서 모더레이트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펄스 프레셔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초기에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베이스 데피시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모더레이트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제 베이스 데피시를 많이 본다. 현장에서 바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그 ABGA나 VBGA를 활용해가지고 베이스 데피시를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헤모리지의 시비어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니셜 플루이드를 줬을 때 마이너 블리딩은 래피드하게 반응해서 서스테인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moderate bleeding은 transient response를 보인다는 거죠. 플루이드를 줬을 때 혈압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진다면 moderate 이상의 헤모리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oderate부터는 이제 operative hemorrhage control, 어떤 시술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높아진다. 자, 현장에서 저희가 서큘레이션 관련해서 해야 될 처치는 두 개의 large caliber peripheral IV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암이나 anticubital vein을 잡으면 되겠고요. central 라인은 peripheral 라인을 확보 못할 경우에만 시도하는 것이고 6세 이하 소아는 peripheral 라인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central 라인을 시도하기 전에 intraosseous 라인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판에는 그 슈압과 리서스테이션에 관해서 아주 주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밸런스 리서스테이션을 강조한다라는 것인데요. 초기 수액 투여량, 이니셜 플루이드 볼러스 양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판에서는 1에서 2리터였었거든요. 10판에서는 1리터 정도 투여 후에 환자 반응을 평가한다였는데 11판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250에서 500ml만 볼러스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출혈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플루이드를 주는 목표는 혈압 정상화가 전혀 아니고요. 지혈 전까지, 지혈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혈압. 보통 그냥 어거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수축기 혈압 80에서 9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permissive hypotens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permissive hypotension의 레셔널레는 수액은 산소 운반도 하지 못하고 응고를 돕지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수액은 희석적 응고 장애가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투여하지 말라는 거고, 또 수액으로 만약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미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량의 크리스탈로이드는 산증을 유발하고 단기 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 11판에서는 초기 수액을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라는 단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초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30분이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초기라는 개념은 definitive control, 그러니까 결정적인 지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짧은 소생술 단계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 지혈을 위한 수술적 중재적 조치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판에서는 6시간 동안 3리터보다 이상 투여하지 말라는 어떤 시간의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1판에서는 최초 250에서 500ml 수액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혈액 소생술로 전환하고 1리터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판의 플루이드의 전략은 걸핑이 아니라 시핑이다. 벌컥벌컥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콜딱콜딱 하면서 환자 반응을 살피면서 정교하게 플루이드를 투여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초 250에서 500ml의 결정질에 신속 투여했을 때 환자 반응이 없거나 일시적 반응만 보인다면 즉각적인 혈액 소생술, 블러드 리서스테이션으로 전환을 해봐. 이 블러드 리서스테이션을 할 때는 저희가 원래 이제 페갈비시 이런 것을 많이 썼지만 가능하면 아이디얼하게는 전혈을 써야 되는 거고요. 페갈비시만 주면 안 되고 성분효율, 그러니까 페갈비시랑 FFP 플레이트레트를 1대1대1대1 비율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갈비시, FFP, 플레이트 컨센트레이트가 미리 준비된 것을 바로 MPT라고 합니다. Massive Transfusion Protocol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접근을 보시면은 환자 도착 시점부터 대량 투여 프로토콜 활성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임상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MTP는 말씀드린 대로 일정량의 혈액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액은 굉장히 조금만 주는 거고요. 그거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MTP 활성화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ABC 점수라는 것이 2점 이상이거나 활동성 특별이거나 이미 응급실 도착할 때부터 투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도착했다 하면 MTP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ABC 점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A는 관통상이냐, B는 블러드 프레셔가 90 미만이냐, C는 하트레이트가 120
이상이냐, 그다음 테스트 검사, 초음파에서 양성이냐, 이런 거에서 2개 이상이 양성이면 MTP 프로토콜을 준비해라 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락에는 이제 MTP 프로토콜보다 더 아이디어란 거는 사실 홀블러드죠. 홀블러드 중에서 로 타이터 O 포지티브 홀블러드가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O형 혈장 중 항체 수치가 매우 낮은 혼혈자의 피만 골라낸 것이 바로 저혈과 전혈이 되겠고요. 저혈과 전혈은 항체 농도가 낮아서 다른 혈액형 환자에게 주더라도 심각한 용혈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혈액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게 뭐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체계의 한계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이트 O 홀블러드가 없는 환경에서 11판에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ATLS 11판 원칙을 지키는 타선책으로는 MTP 쿨러를 미리 준비해서 MTP 활성화 시에 폐갈비씨 6개, FF 6개 등을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좋겠고요. 고속 가온 주입기, 사실 하이포서미아 프리벤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 가온 주입기 벨몬트나 레베론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성분 듀얼을 최대한 빠르게 섞어서 가온해서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여튼 사실은 뭐 로 타이터 O 홀 블러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MTP 프로토콜조차 못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장에서는 사실 페갈비씨의 FFP 정도까지만 줘도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서큘레이션을 도와주는 메디케이션 트란자믹 엑시드가 있겠고요. 11판에서는 기존에 이제 1g 투여 후 8시간 동안 1g 추가 주입 방식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2g 투여를 할 수도 있고 어쨌건 좋다. 트란자믹 엑시드 3시간 이내에 투여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병원 이송 전에라도 조기 투여를 강력하게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부 외상 환자에서도 이걸 꼭 사용해라 라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도 트란자믹 엑시드의 사용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베스프레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아귤러 퍼시가 있는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이냐. 메디케이션 리스트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환자 의식 없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는 뭐 트롬보 엘라스토그래피라든지 로테이셔널 트롬보 엘라스토메트리 같은 것이 있는데 해서 어떤 코아귤레이션 디피션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리버설 에이전트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만 예를 들으시면 와파린을 먹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바이타민 K를 5에서 10mg IV를 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혈융이 있는 환자, 대량 혈융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진단을 해야 되고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대량 혈융은 체스트 튜브를 박았을 때 첫 드레인에서 1.5리터 이상 나온다든지 첫 2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온고잉 헤모리지가 튜브로 해서 시간당 200ml 튜브가 블리딩이 계속된다면 이건 매시브 히모스락스 이퀴발렌트가 되겠고요. 이런 어떤 배출 양과 상관없이 환자의 피지올로지 스테이터스가 계속 나빠진다. 계속해서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멀전스 토라코토미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토라코스토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째와 5번째 인터코스탈 가 되겠고요. 뭐 정확한 디스크립션은 미드 엑셀라이 라인 바로 앞쪽이다. just anterior to mid 엑셀라이 라인인데 anterior 엑셀 아까 니들 디컴프레션을 했던 텐션 루모스락스 니들 디컴프레션을 했던 anterior 엑셀라이 라인하고 미드 엑셀라이 라인 사이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프 트라이앵글 안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상 환자에서 토라코스토미는 트라우마틱 뉴모스락스의 튜브 사부 적응증은 단순 기흉이라고 해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양압환기, 즉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긴장성 기흉 같은 경우에 흉관 삭반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튜브 크기는 20에서 28프렌치 튜브면 충분하고 안정적인 환자라면 단순 기흉은 사실 14프렌치 이하의 피그테일 등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11판에서 사이즈를 좀 다운사이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라우마틱 히모소락스는 인딕에서의 튜브 소라코스토미의 인디케이션은 체스트 엑스레이라든지 패스트상에서 확연히 보이는 혈용치에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대량 매시브 히모소락스가 의심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삽입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고요. 매시브 히모소락스에서 삽입을 할 때는 수혈을 미리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흉관 삽입 후에 많은 양의 혈액이 이제 드레인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테스트를 잠시 클램핑하고 수혈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엑스레이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트라우마틱 히모소락스 의 테스트 튜브의 크기는 28에서 30 프렌치 정도의 테스트 튜브가 권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되게 좀 더 작은 쪽으로, 레스 인비시브하게 14 프렌치 이하의 소부용 피그테일 등의 혈흔 배액이 충분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 뉴모스락스는 20에서 28 프렌치, 히모스락스는 28, 30 프렌치 정도를 현재 권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시브 히모스락스의 체스트 블록블럭이 펴진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또 진단을 해야 되는 게, 특히 미디알 체스트의 그 페네트레이팅 인저리에서는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심낭 압전이 있는지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인 이니셜 볼러스로 플루이드를 투여해서 무심방 필링 프레셔를 일시적으로 올려줘야 되겠고요. 한 1, 2분 정도 증가합니다. 이때 응급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진행해야 되고, 응급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시행하자마자 이미디어트 서지컬 인터벤션으로 바로 이어져야만 심낭 압전 환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11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pelvic hemorrhage 컨트롤입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조기 중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제가 응급실 현장에 있으면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사실 pelvic bone fracture입니다. 영역으로는 정형외과 영역인데 대부분의 정형외과 서전들은 히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하는 환자들을 단독적으로 수술해서 치료하기는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반뼈 골절이 있는 환자들이 사실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도 다 치료를 꺼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환자들인데, 11판에서는 어그레시브하고 조기 중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0판에서는 골반 골절이 힘들 때 바인더를 채우라는 원칙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11판에서는 병원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모든 골반 골절 의심 환자에게 바인더를 즉각 적용할 것을 강력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펠빅 바인더는 위치가 그레이터 트로칸트 높이에서 정확히 위치해야 된다는 걸 더 많이 강조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대부분의 의료진이 골반뼈 윗부분에 일리아 크레스트에 바인더를 감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골반 내부 공간을 벌리거나 압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 대전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전 팁은 환자가 테레테스를 했을 때 환자의 주먹 하나 정도 더 아래쪽을 감으면 된다.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감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아야 되겠습니다. 자, 펠빅 바인더가 이제 상용화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베드 시트를 사용해서 랩핑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환자를 이제 물리적으로 감기 위해서 조작을 할 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로그로를 하지 마라. 로그로를 할 때 옆으로 돌리는 동작은 이미 형성된 클라스를 터뜨려서 치명적인 대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기성 바인더나 시트를 착용을 시켜야 되는데, 시트의 경우에는 평평하게 편 상태에서 환자가 누워있으면 허리 아래쪽에 아치형 공간 거기로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슬립 인해서 아래쪽으로 살살살 흔들면서 플로싱 하면서 대전자 높이까지 살살살살 흔들며 끌어내린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환자를 옆으로 로그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는 것이고요. 시트를 사용할 때는 그 시트를 이렇게 말아서 몸 위에서 단순히 묶는 것이 아니고요. 양 끝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오버 시켜서 두 사람이 체중을 실어서 당겨야 되고요. 충분히 조인 상태에서 시트를 꼬거나 겸자, 강한 테이프 등으로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내회전 고정을 해서
골반의 용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팁으로서는요, 양쪽 발가락이 서로 마주보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조였을 때는 프레셔 소어가 피부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수술적인 치료로 고정술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된 바인더고요. 높이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다라는 것이고, 피트를 할 때는 크로스 오버해서 클램핑해서 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벌어졌던 게 같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반 출혈은 체내의 거대한 공간, 레트로페리토니움으로 피가 고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11판에서는 골반 골절 환자가 모더레이트 이상의 쇼크를 보인다면, 베이스 데피시티 -2하라고 하면은 수액 투여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MTP 프로토콜을 활성화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펠빅 블리딩을 위해서는 르보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르보아의 적극적인 고려입니다. 존3 르보아가 골반 출혈 관리 알고리즘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보아라는 것은 데피니트한 트리트먼트는 아니고요. 데피니트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어떤 브리징 테라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르보아라는 것은 리서스테티브 엔도바스큘라 발론 오클루전 오브 에올타의 약자고요. 아주 라이프 스트레이트닝한 하부 몸통 외상 환자, 즉 골반이나 배 안에 대량 출혈이 동반되는 환자의 출혈을 감소시키고 관상동맥을 포함한 대뇌나 폐로 혈액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급실 도착 20분 내에 시행해서 30분 내에 대동맥을 폐쇄시켜주고 60분 내에 추가적인 수술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1, 존 3가 있는데요. 복강내 출혈에서는 존 1에 이제 발론 오클루전을 하는 것이고요. 펠빅본 프랙처는 존 3에서 발론 오클루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손상 통제술로는 이제 프리페리토니얼 패킹인데요. 이 PPP라는 것은 라파로토미 없이 레트로페리토니 패킹하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수술적 시술인데, 레트로페리토니얼 패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서전이 아니고 응급의학과 의사 같은 피지션들도 몇 번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PPP가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엔지오 엠블리제이션을 먼저 하라는 연구도 있으면 최신 연구 결과들은 엔지오 엠블리제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PPP를 하는 것보다 먼저 PPP를 하고 필요시 엔지오 엠블리제이션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예후가 좋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11판에서는 공식적으로 PPP가 더 유용하고 더 먼저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오 엠블리제이션은 사실은 아트리아 블리딩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PPP를 하게 되면은 정맥성 출혈이나 골단면 출혈을 빠르게 압박 지혈을 할 수가 있고요. 응급실 외상구역에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PPP 플러스 마이너스 엔지오 엠블리제이션 하고 나서 이제 바인더나 랩핑은 빼고 이제 pelvis의 엑스터널 픽세이션을 해주는 것이 엑스터널 픽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어느 한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골반 출혈 관리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그 다음에 마취과나 응급의학과 동시에 개입해서 다발적인 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1판에서 강조된 펠프론 프랙처의 출혈 관리는 바인더로 조이고 필요시 대동맥을 막고 르보아, 즉시 혈액을 붓고 MTP, 수술적 패킹, PPP나 세톤술을 통해서 지연 없이 출혈을 잡는다라는 매우 공격적이고 빠른 흐름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프라이머리 서베이의 마지막 단계인 XABCD 디서빌리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서빌리티는 레벨 오브 컨셔스니스를 일단 보고요. GCS로 평가를 해서 13점 점수를 내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 손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테랄라이징 징후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라테랄라이징 징후가 보이는 환자는 엄격한 스파이널 모션 리스트릭션이 필요한 대표적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11판에서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타겟 블러드 프레셔를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주로 밸런스드 리서시테이션, 퍼미시브 하이포텐션을 얘기했지만 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는 환자들은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포텐션이 굉장히 안 좋은 아웃컴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타겟 블러드 프레셔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타겟 블러드 프레셔를 설정을 하고 있다.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SPP 100 이상,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는 민 아트리 프레셔가 90mm입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는 SBP가 기준 이유와 민 아트리 프레셔가 기준 이유는 좀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하게는 BP는 SBP는 100 이상, 민 아트리 프레셔는 80 이상, 템퍼레이션 이렇게 글루코스 각종 타겟들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포저, 이 XABCDE, 익스포저 앤 인바이러먼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증 외상 환자는 일단은 완전히 벗겨야 되고요. 그 다음엔 하이포서미아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덮어줘야 됩니다. 웜 블랭킷이나 워밍 디바이스 사용해서 덮어줘야 되고요. 자, 이런 ABCDE는 인력이 허용되면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1차 평가 수련수를 위한 ABCD 완료 후에는 2차 평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체온 방지는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액티브 워밍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외상 환자들은. 그래서 가온된 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표준 가온 장치, 뭐 벨몬트라든지 뭐 레벨원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가온된 수액과 수혈을 해야 되겠고요. 가온된 산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 하이플로 네잘 캐놀라를 사용해서 에어보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가온 가습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핵심 체온 이런 핵심은 환자 체온을 35도 최소한 3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서베이의 어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정트가 필요한가? 초기 골든타임 동안에는 신체 검진으로 외상 부위와 정도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정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AP와 펠비스 AP가 되겠습니다. C스파인 라테랄은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찍지 않습니다. 민감한 검사법이 아니고 나중에 세컨더리 서베이 때 필요한 환자는 CT를 찍어라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그래서 찍어야 되는 단순 방사선 두 개는 체스트 AP와 펠비스 A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정트로서는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 사운드가 있겠고요. 복강의 출혈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름이 이제 패스트라고 붙어 있습니다. 포커스 어세스먼트 소노그래피 트라우마라고 해서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펠비스 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봐서 플리드 콜렉션이 있는지, 혈복강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패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 뉴모스락스와 히모스락스를 관찰하기 위해서 빨간 부위 양쪽 부분들을 빠르게 스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네. 자, 프라이머리 서베이 앤 리서시테이션이 끝났으면은 이제 상급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을 할지 아니면 현대 병원에서 치료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내 역량, 우리 병원의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 특성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서베이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서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potentially life-threatening injury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rimary survey 때 바로 처치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는 그러한 인저리를 진단했다고 하면은 secondary survey는 이제 리스터시 어느 정도 바이탈은 안정이 됐는데 혹시 조만간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한 life-threatening 인저리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secondary survey가 되겠고요.
이런 세컨더리 서베이 때 진단해야 되는 그런 인저리 예시를 보면은 유모스락스, 히모스락스, 플레일 테스트, 컨투전, 블런트 카디악 인저리, 트라우마틱 에어로틱 디스럽션, 트라우마틱 다이프람 인저리, 에스파젤 럽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에스파젤 럽처로 당장 죽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할 수도 있죠. 이런 인저리들은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 거의 오브비어스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드시 그 손상 기전을 보고 의사가 의심을 해야만 진단할 수 있고, 세컨더리 서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 툴, 어정트 스터디로서는 CT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손상 기전을 보고 인저리를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컨더리 서베이 어정트를 활용해서 미스드 인저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디셔널 엑스레이 스터디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CT 해볼 수 있고요. 그 초음파를 반복할 수 있고요. MRI, 엔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포텐셜리 라이프 스트레트닝 인저리를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로는 뭐 플레일 테스트를 진단할 수 있고 렁 컨투전을 진단할 수 있고요. 플레일 테스트와 렁 컨투전이 있는 환자인데 이런 환자들은 초기에 갑자기 호흡부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서베이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갑작스러운 저산소통이 오기 때문에 세컨더리 서베이에서 진단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런 안 되겠습니다. 트라우마틱 에어로틱 럽처는 현장에서 만약 럽처가 생기면 사망하시죠. 그래서 80에서 90% 사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터지지 않고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있다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응급실에 생존 상태로 내원하는 데는 증상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든 데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메디아스는 와이드닝이 80 이상으로 되어 있다거나, 에이피컬 캡이 보인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하지만 엑스레이로는 의심하기는 힘들고요. 노멀 체스트 엑스레이가 익스클루전 할 수 없기 때문에 sudden decelerating injury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의심을 해서 CT를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라우마틱 다이프람 인저리도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서베이 때 진단해야 되는 그런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서베이는 이렇게 간단히 맛보기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TLS에 이제 반응이 없는 그런 중증 외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ATLS 했으면은 사실 환자를 살리려면 이제 손상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손상 통제술이라고 하면은 리서스티브 스토라코토미가 있겠고요. 펠비컴 프랙처 때 소개했던 르보아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열상인데 쇼크다. 예, 그런 복강내 출혈이라고 하면은 레벨 1 레보아를 하고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복강 출혈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프리페리토니얼 펠빅 패킹 소개를 드렸었고 아트리얼 엠볼리즘 할 수가 있고 데미지 컨트롤 서주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복강을 여는 건 아니고 후복강에다가 패킹을 하는 거고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는 이제 배를 열고 거기 패킹을 해서 일단 블리딩 되는 부분을 지혈을 하는 그러한 수술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손상 통제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ICU 케어를 하고요. ICU 케어를 하면서 환자가 안정이 되면 이제 데피니티브 서저리나 컴플리멘터리 서저리를 하면 환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 ATLS, 그러니까 Primary Survey와 Adjunct Secondary Surve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런 손상 통제술이나 ICU 케어, Definitive Complement Surgery로 이어진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도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